이 책은요, 좌절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인생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이 나오는데요. 좌절의 기술 3, 좌절 직후 5초가 중요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유후.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13살 어린 소녀가 바다에서 상어를 만나 왼팔을 물어뜯긴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2003년 10월 31일 베서니 해밀턴은 서핑을 나갔어요. 서핑 나가서 이렇게 바다에서 파도를 기다리면서 오른팔로 이렇게 서핑 보드를 잡고 왼팔 이렇게 물속에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색 커다란 물체가 나타납니다. 왼팔을 물어뜯어요. 상어가 왼팔을 물어뜯어서 왼팔이 뜯겨나갑니다. 피바다가 됐겠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이 봉변을 당해서 오히려 그렇게 소녀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남은 팔로 열심히 이 헤엄을 쳐서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대요. 해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동료 서퍼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데요.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 피의 60%, 온몸에 있는 이 혈액의 60%를 잃어서 거의 이게 사실 피의 60%를 잃는 건 치사량에 가까운 건데요. 거의 이제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베서니 해밀턴은 얼른 그 병원에서 이제 이 봉합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어려서 서핑을 시작한 베서니 해밀턴은 13살 무렵에 이미 각종 이 서핑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만 10개 넘게 받을 정도로 이 탁월한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꿈이 언젠가는 프로 서핑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자, 근데 이제 상어를 만나 사고를 당해서 왼팔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그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소녀는 좌절하죠. 이제 나는 서퍼로서 살아갈 내 평생 꿈이 서퍼가 되는 건데 이제 꿈을 잃어버렸구나. 왜냐하면 이 서핑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양팔이거든요. 양팔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팔이 없으니까 외팔이 서퍼.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나는 예쁜 끈 달린 예쁜 신발도 못 신고 이 단추 달린 옷도 못 입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팔로 단추를 잠그기도 쉽지 않고 운동화 끈도 양손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샌들 신으면 되지 않나? 굳이 끈 달린 운동화 안 신고 이제 그냥 샌들 신으니까 한 팔로도 신발 신는데 별 문제가 없고, 자, 단추 달린 옷 안 입으면 되는 거죠. 그냥 머리 속에 쑥 뒤집어 입는 그냥 그런 라운드 티 같은 거 이제 입은 거예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단순한 문제서부터 운동화 끈묶기라든지 단추 이런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소녀는 문득 지금 나 서핑도 한 손으로 한 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고가 난 지 26일째 되던 날 소녀는 서핑 보드를 들고 다시 바다에 나갑니다. 가서 어찌어찌 한 팔로 보드를 젓고 노를 젓고 일어서는 것까지 몇 번 연습을 해요. 물론 이게 서핑할 때 두 팔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서핑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거래요. 이 파도가 올 때 딱 정확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서핑보다 파도 딱 올 때 두 팔로 팍 치고 일어나서 짠 하고 서는 게 이게 이제 서핑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한 팔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걸로 계속 한 팔로 이제 서핑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전미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대박. 살다 보면 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죠. 좌절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것 중 하나는 게임을 즐기듯이 한번 좌절을 상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맞이한 어떤 시련을 극복해야 할 그 게임에서의 미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상대합니다. 살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목 같은 일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 아하, 야, 이번엔 꽤 고난도 문제를 주셨네. 야, 역시 제가 나름 그래도 레벨이 좀 되니까 이 정도 시련은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친 것 같죠? 여러분, 이 미친 멘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 삶에서 적용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철학을 스토아 철학을 현대 삶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좌절의 기술, 윌리엄 B. 어빈 어크로스. 이 책은요, 좌절을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인생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이 나오는데요. 좌절의 기술 1.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본다는 것. 좌절의 기술 2. 좌절은 다르게 바라볼 때 끝난다. 좌절의 기술 3. 좌절 직후 5초가 중요하다. 자, 이 좌절 직후 5초가 중요하다. 요것만 살짝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죠. 뭔가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5초 내에 우리는 사실은 화가 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 누가 잘못이야? 이 인간이 나를 이런 식으로 매기나? 라고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오호라 나의 능력이, 나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런 시련을 안겨줬네. 좋아, 이걸 그러면 내가 미션 클리어해 보이겠어 라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좌절의 기술. 좌절 직후 5초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좌절의 기술 4. 불편이 편안에 이르는 길이 된다. 스토아 학파들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이 책은 2000년 전 그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묶은 책인데요. 2000년 전에는 전쟁과 재난 등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동시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답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좌절이라고 하는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가르쳐요. 인생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는 상수다. 좌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만이 변수다. 기원전 67년경 아그리파누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네로 황제를 공공연하게 비판을 했다가 재판에 처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전령이 찾아와서 원로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이 잘 처리되기를 부디 희망하네. 하지만 지금은 운동을 하고 씻을 시간이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일세. 뒤이어 또 다른 전령이 나타나 그의 반역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추방인가 처형인가? 그가 물었다. 추방입니다. 전령이 답했다. 아그리파누스는 이런 질문으로 응수했다. 아리키아에 있는 내 별장은 몰수되었는가? 전령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아그리파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그리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군. 아그리파누스가 좌절을 대하는 태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좌절을 상대하는 기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냥 그걸 하라는 겁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좌절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낫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형당할 것인가 유배당할 것인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유배를 당했다면은 그러면 별장도 뺏겼는가 아니면 별장은 몰수당하지 않았는가 별장 그러면은 멸장에 가서 내가 저녁은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적 시각화라는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심리 도구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래도 그거보단 이게 나은데? 라고 시련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어가는 기술인 거죠. 패서니를 생각해봐요. 저는 이 소녀도 대단하지만 그 아빠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다시 서핑한다 그러면 그러겠지 않을까요? 미쳤니? 미쳤어? 너 상어한테 죽어봐야 너가 이제 정신을 차릴래? 아유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나라면은 애가 서핑하러 다시 나간다 그러면 말렸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놀랬겠죠. 막 딸이 막 죽을 지경이 돼서 온 걸 보고 그래도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또 나중에 서핑을 하겠다 그래. 근데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각해봐요. 얘가 그래도 죽은 것보다는 상어에 물려서 죽은 것보다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또 얘가 또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남은 생 동안 이제 끝났어 라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빠 그래도 나 그냥 실은 한 팔로도 한번 서핑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나가는 게 최악의 상황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애가 어떻게든 도전을 하고 시련을 극복하게 나가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엄마 아빠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려다가 아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거. 전 이게 진짜 부모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이 한 팔로 서핑보드 나갈 때 그 아빠가 막지 않은 덕분에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서핑 선수라는 이야기가 완성된 거예요. 저는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는 시련과 함께 찾아오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아마 세네카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이 우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즉,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러이 대하기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 이 말씀 되게 와닿아요.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타인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막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막 그래 나는 석유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자전거로 다니면서 어떻게든 환경을 지킬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와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나는 오늘 같은 날도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할 거야.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차가 오더니 막 뒤에서 빵빵빵빵 막 그러는 거죠. 하면서 나는 꿋꿋이 자전거 그냥 가니까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빵 하는데도 이제 길을 안 비켜주니까 차가 막 갑자기 왕 하면서 옆에 물을 팍 튀고 갑니다. 갑자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저렇게 나쁜 인간이 다 있나? 저 이기적인 인간이 석유 소비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화를 내겠죠.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사람이 출근하면서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 계단에 쓰러져 있어요. 평소에는 이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데 이 할머니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얼른 병원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모셔가지고 차에 싣고 막 이제 갑니다. 막 그 비 오는 날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 골목길에 어떤 자전거 앞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가서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빵빵 했는데 안 비켜줘요. 막 빵빵 하는데 안 비켜. 아니 세상에 저렇게 남은 급해 죽겠는데 사람이 죽는다는데 빵. 자, 제가 극적인 그냥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나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로 할머니를 싣고 간.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일에 방해가 되는 저 자전거 타는 인간, 내 일에 방해가 되는 저 차 타고 지나가는 인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너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 다 떠나서 저는 우리가 타인의 어떤 그 사정은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타인의 행동, 결과만 보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세네카의 얘기 서로에게 너그러워지자 공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문제를 환영하며 실제로 문제가 주는 고통을 환영하는 법을 터득하려 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라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스토아 학파 막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막 외우기는 이름들 외우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그게 내 삶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2000년 전 스토아 학파는 이미 간파했어요. 인생에서 좌절한 상수라는 걸. 변수는 우리가 그걸 대하는 태도입니다. 좌절, 고난, 시련이 올 때마다 아하! 신들이 나에게 새로운 문제를 냈구나. 그래, 역시 나 정도 되는 레벨에는 이 정도 되는 어려운 고난도 미션이 주어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 그냥 살면서요. 막 되게 어려운 고난이 생겼을 때 제가 하는 거 딱 하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독서였어요. 세상이 나에게 일을 안 주네, 세상이 나에게 돈을 안 주네, 세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네 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독서의 즐거움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 중 하나고요.
꼬꼬도 꼬꼬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